대산의 유산, 지속가능한 농을 위한 연대 2부 행사로 농의 가치 확산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산 선생님께서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교육보험은 엄마들이 꼭 들었거든요.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보험을 만든 그런 틀을 만든 우리 교보 생명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대산농촌재단, 네, 오늘 이 행사에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우리의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교육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위에 돌아보시면 그 젊은 학생들이 있지요. 예, 우리 대산 농촌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한 우리 장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미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 토론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는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30년간 농업경제학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시다 2016년 강원도 양양으로 가셔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거든요. 올해는 농업소득이 확보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반드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윤석원 교수님이자 농민 윤석원 농민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자유주의 개방화 시대 30년 농업, 농촌, 농민의 변화와 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윤석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그 주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만은 글로 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우리 대산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기조강연에서 양승용 교수님께서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좀 현실적인 것,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 또 조금은 감상적이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것,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학에 30년 있었고 연구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40~50년을 이제 농업 쪽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느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5분, 20분 이내에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파워포인트를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린 말인데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양 교수님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GDP 비중 1몇 %밖에 안 돼요. 2%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만 보면 뭐하러 농업 쪽에 농촌 쪽에 투자를 합니까?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장만 봐서는. 과거도 같이 봐야죠. 그래서 참 우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어쨌든 물질적으로 거대해진 그 과정 중에서 농업 농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 30년간 특히 우리 대산농촌재단이 1991년에 세워졌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때 마침 대산 선생께서 대산농촌재단을 만드셨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려면 역사적인 것도 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 구분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시작됐잖아요. 그죠?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는 왕조 시대였죠. 그렇죠? 1910년에 어쨌든 강점기에 들어갔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1990년까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자른 것은 1991년부터 대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잘랐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이죠. 한 110년 전에 왕조 시대에서 뭔가 새로운 말하자면 사회 체제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첫 단추를 36년 동안 일본이 낀 거죠. 그래서 일본이 36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36년 일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이 기틀이 마련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6년 동안 다른 남의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게 이 산미 증식 운동이죠. 지금 우리가 쌀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면요, 일제하에서 가능한 한 밭도 전부 논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쌀 생산하겠다고. 그게 산미 증식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공출해 갔죠. 값싼 가격으로. 농민들은 뭐 먹지도 못하고 생명만 부지하고. 그게 36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쌀이 이렇게 쌀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남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하에 있었고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1948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그 뭡니까 미군정이 이제 끝나고 48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섰잖아요. 그걸 잠깐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1960년 이후에 쭉 군사 정권이 쭉 시작됐죠. 그래서 이 군사 정권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경제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럼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 가난한 나라에서 뭘 가지고 성장하느냐? 어찌됐든 개방을 해야 되겠다. 대외 개방 정책을 썼죠.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 정책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차 5개년 경제 개발, 5차 5개년 경제 개발 한 30여 년간 써왔죠. 그래서 1991년 우리 대산농촌재단이 마침 1991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대산 신용호 선생이 아까 장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참 그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구나. 기업인 중에서는 여러분 잘 우리 뭐 대산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큰 기업 중에서 농자 들어간 재단은 대산농촌재단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한미 FTA를 치고 뭐 WTO가 개방이 되고 난리를 쳐도 기업에서 농자 들어가는 재단 하나 만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어요. 그것도 91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1991년도가 뭔 일이 세계사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1년도가 저도 찾아봤어요. 왜 하필 아까 그 양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돼서 1993년에 끝났잖아요. 그죠? 1995년에 WTO가 출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91년에 시작했어. 우리 대산농촌이요. 대산농촌이 출범한 그 해 바로 구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구소련이 91년 12월 달에 붕괴된 해가 1991년이더라고요. 이것하고 대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산 선생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91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91년부터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질서가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고 미국이 주도하게 되면서 미국이 주도한 경제가 뭡니까? 개방 경제거든요. 소위 신자유주의 이념이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 신자유주의 이념의 정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WTO 협상이거든요.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쭉 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게 이제 가트 체제였죠. 아까 양 교수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가트 체제 하에서는 농산물은 자유무역이 좀 예외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WTO가 출범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농산물까지도 자유화해야 된다. 수출, 수입 자유화해야 된다. 무역 자유화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이제 1991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리고 바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WTO가 출범하고. 그러니까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저는 그 회장님을 살아계실 때는 저는 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대예요. 저희 이분들은 직접 회장님을 만나 뵙고 대산농촌재단의 그 일도 상의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로 내려오면 그분을 직접 저희들은 뵐 기회는 없었어요. 저도 뭐 이사를 좀 했었습니다. 대산농촌재단에. 근데 이분이 그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것도 붕괴된 거지만 유알 협상이 쭉 진행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주도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무역 자유화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유추해 봅니다. 어쨌든 1991년도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2023년 금년까지 하면 3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의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구조적으로 많겠죠. 많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뭐 농민 수가 자꾸 줄어든다든지, 또는 뭐 소비 그 패턴이 자꾸 바뀌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구조가 이제 바뀐 거는. 근데 저희 시각은 뭔가 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개방이에요. 무역 자유화예요. 뭐 농산물 막 들어오는데 뭐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아요 지금. 선진국도 힘도 세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쌀 시장 개방했죠. 관세 400 몇 % 붙여가지고 개방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40만 톤을 매년 사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무적으로 40만 톤씩 사주고 있어요. 소비량이 10%가 넘어가요. 개방 안 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고 있는. 근데 쌀을 개방했으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수입을. 지금 계속 40만 톤씩 수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FTA라는 것이죠. FTA. WTO 체제가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딱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관세를 더 낮추고 보조금 더 깎고 더 개방을 하도록 협상을 계속 2년마다 해왔는데, 그게 이제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잘 아시듯 바같이 미국의 보조금이 못 깎죠. 미국 보조금 못 깎아요. 자기네들은 엄청 주고 있잖아요. 가격 다 지지하고 있고요.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보조금 깎아라 뭐 어쩌라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 미국이 못하는 거예요. WTO 끝난 거예요 그냥. 2005년도 선에서 지금 스톱돼 있습니다. 모든 관세와 코타량이라든지 이런 거 스톱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타난 게 FTA 아닙니까? 양자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칠레부터 시작해가지고 FTA를 지금 30개를 맺고 있는데, 특히 한미 FTA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이 자꾸 넘어가면 내가 헷갈리네 자꾸.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게 지 마음대로 넘어가. 그러니까 끝이 나왔잖아 지금. 그래 알아서 좀 넘겨요. 알아서 넘겨. 세대가 달라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제가 이런 파워포인트로 해본 지가 좀 한 8년 됐어요. 8년.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미 FTA 그림 좀 아까 수많은 FTA 중에서 초창기에 있었던 한미 FTA를 우리 농민들도 얼마나 저항을 하고 많이 했습니까? 저도 진짜 학계에 있으면서 아주 내놓고 반대했거든요. 얼마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한미 FTA는 기르수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한미 FTA 여러분 잘 아시지만 99.9% 개방 다 해줬습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맺어지는 모든 FTA는 한미 FTA 수준보다 덜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맺어지는 수많은 FTA는 한미 FTA 미국한테 내준 것만큼 내준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내줬어요. 99.9%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개방.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목숨 걸고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살아있네요 제가. 학교에서는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내놓고 반대했어요. 정부로부터 뭐 눈총도 많이 받고 온갖 협박도 받아받고 그랬는데요. 장관이 나보고 프로젝트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장관이. 그래서 프로젝트 좀 하라 그래서 할게 그러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우리 조교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5억짜리를 갖다 줬어요. 장관실에다가. 이 사람은 한 5천만 원 생각했나 봐. 5천만 원 이내는 장관이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계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5억을 갖다 딱 넣었어요. 연락이 없어요. 예. 그런 것도 받아봤고 그랬는데 한미 FTA 맺으면서 끝났습니다. 이 진보 정권이었어요. 한미 FTA 추진한 게 진보 정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비준된 거는 그 다음 정부, 소위 이명박 정부 때고, 시작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진보 정권이고 보수 정권이고 이 사람들은 농민 편 안 해요. 농자 편 안 해요. 농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 좀 감성적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양 교수님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감성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한미 FTA 맺으면요, 대한민국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2% 3% 증대된다. 모든 소비자 후생이 뭐 증대된다. 몇 퍼센트 증대한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됩니까 그게? 그 외의 변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왜 경제학자들은 그런 걸 염두에 안 두니까? 나도 경제학 한 사람의 명색이 그래도. 저도 미국 박사예요. 이래봬도. 경제학에서 논할 수 없는 많은 가치들과 많은 베리블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고려해야지. 그것도 고려해야지. 그것만 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것도 현장은 가정으로 있는 것들이 그냥 현실로 다 드러나요. 현장은요, 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현장을 이야기하려면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좀 알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요. 어쨌든 개방 1991년 이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산농촌재단이 설립되고 한 3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 30년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과정은 어떻더라도요. 삶이 팍팍해졌죠. 삶이 팍팍했어요. 농민들이 삶이. 이 자리에 계신 농민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둥아리만 나름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전 그래서 대산농촌재단 시상식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 옵니다. 죽지 않은 한 올 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저는 희망을 보거든요. 농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상 받고 이러시는 어른들 보시면, 농민들 보면 대단해요. 저도 농촌에 지금 8년 차 이러고 있는데요. 농촌에서 그런 일 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뭐 엮어가지고 공동체를 뭐 어떻게 살리고, 같이 어떻게 살고, 소비자들과 연계하고, 뭔가 시간이 자꾸 지났답니다. 삶이 팍팍해졌어요. 아까 양 교수가 구체적인 자료는 다 제공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자료 양 교수가 다 내줬어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무너지는 놈. 이것도 양 교수가 얘기 다 했어요. 예. 없어요, 사람이. 제가 금년에 딱 70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 마을 청년회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소속이래. 예. 자, 넘어갑시다. 다 얘기됐습니다. 위기로 몰리는 농업입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도 사람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중농 이상만 돼도요, 자가 노력 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 인력 써야 돼. 외국인 노동자 써야 되고. 굉장히 비싸죠. 15만 원, 20만 원 줘도 막 못 걸. 한창 그 농번기 때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급률 2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곡물 자급률. 근데 쌀이 자꾸 남아돈다고 이제 그 말이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쌀을 이렇게 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쌀이요 40만 톤 안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생산한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자금 85%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그렇다고 돈 조금 쓴다고 다음에 넘겨주세요. 돈 좀 쓴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게 나와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쌀 위주의 농정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 농업 정책에 돈을 좀 더 써야지. 농민들만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밖에 난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산 농촌상 받으시는 농민분들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그 뭡니까 철학이 있고 이런 농민분들이 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도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가야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야지. 돈 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죠. 저도 뭐 살아가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대산 농촌 농업 경영상 받으시는 분들은 같이 엮어서 공동체가 함께 소득도 높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 만능주의. 넘어갑시다. 네, 다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본 혼돈하고 위기스럽고 하는 거를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시간도 많지 않고요. 첫째가 현장과 괴리된 이론과 정책이에요. 이론하고 정책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잘 안 맞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해왔고 우리 선배 교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하는 게 저희 고민이에요. 저는 이론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뭐 연구한답시고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걸 한 3, 40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근데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맞아 이게. 왜 안 맞을까? 연구 과제예요. 제가 얻은 중간 결론은 있어요. 왜 안 맞는가 이게. 연구하는 거 하고 이론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하고 왜 안 맞아 돌아가는가 이게. 안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되면 제가 한 1시간, 2시간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어요. 안 맞아. 하여튼 현장에서 안 맞아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 넘겨주시고요. 다원적 공익적 기능 상실의 시대예요. 자, 아까 우리 양 교수 발표에서도 뭐 몇십조, 몇백조 막 얘기하잖아요. 농업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수백조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1.2%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이죠 이게. 내생적인 외생적인 자본과 기술을 가진 자가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하고 농촌의 가족 농민이 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전부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첨단 기술 농업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하는 농민은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저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큼직큼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업 정책이 전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농업이 전부 그런 농업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요. 그럼 10명이 농사 짓던 거 1명밖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뭐 전국적으로 5%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22%가 농민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농촌 지역인데도 농민이 22%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줄게 되면 제가 농자 뛰라. 제가 살고 있는 강현면인데요. 강현면, 양양군 강현면. 거기가 한 25% 농민이 그 정도 돼요. 조금 지나면 농민이 면 단위에서도 10%밖에 안 돼요. 그 이하로 줄지도 몰라요. 자꾸 뭐 큰 농가들만 살아남으라며. 노인들 돌아가시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사. 보이는데 뭐 자꾸 논을 생각을 하시는데 논만 생각하지 마시고 밭도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밭 농사 500평만 되면은요 작은 농사라 그러지 않아요. 논 농사 500평 그게 무슨 쌀 농사냐 이래 되잖아요. 밭은 500평 이상만 되면 그게 작은 농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농사 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년 청년농 육성을 하는데 우리 대산상 받으시는 이런 젊은 청년들, 젊은 말하자면 농민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농민이 전체라면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앞장서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한력 프로스함 양양군 사업을 좀 관여하면서 그런 리더들, 많은 젊은 리더들 좀 찾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봤어요. 곳곳 다 누비고 농민들 다 만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헌신적일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농민이 됐든 농민이 아니든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강원도 같은데 이런 데는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농민 사람 줄고 농촌 줄고 1분이랍니다. 1분. 내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1분 뭐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아니 농촌에 농민이 10% 5%가 되는데 무슨 그게 농촌이요? 이름을 바꿔야 돼. 농촌이 아니고 뭐 공촌이라 그래야 되나? 강원도 양양같이 뭐 서비스가 발달할 지역이라 써농이라 하든지 무슨 써촌이라고 하든지. 양양은 저 썸핑 때문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써촌 뭐 이렇게 하든지 인구 유입이 상당히 됩니다. 예, 서핑 때문에. 농민이 사라지고 농업이 규모가 해서 커져버리고 그럼 작은 농민들 다 없어지고 농업 없어지면 농자가 없어지죠. 농촌이라고 할 수 없어. 농자를 띄어버리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다원적 기능 또는 non trade concern 뭐 이런 거 그게 통용이 될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공익직불금이 없어져야지 맞죠? 그게 무슨 공익이 뭐 있어요? 없죠. 다음 넘어가시죠. 현재의 농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전 제일 많이 받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요즘 그 스마트 농업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스마트 농업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술이 발전돼야 농민들도 좀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반대를 해요?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뭘 만들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예. 기술 발달이 돼야지 농업부문도 농업기술이 왜 발달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목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양양 같은 데는 말씀드렸잖아요. 농민이 얼마 되지도 않고 써촌이 될 판에 양양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나무 있고 뭐 그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놓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스마트팜을 지어놨어요. 20억을 들여가지고요. 군단에서 20억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매년 예산 2억 3억씩 들어가야 되고요. 그 누가 하는가 해봤더니 이거 도대체 누가 와서 해주는 거야? 서울 공대 팀들이 와서 해요. 서울 농대인 줄 알았어 나는. 농대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 서울 공대 무슨 연구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쪽은. 서울 공대 교수님들이 한다는 거야. 뭐 매년 또 그 기술 운영이 하고 가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시설만 번듯하게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팜 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대세인 줄 알고 이 조그만한 진짜 농업이 조그만한 이 양양군 같은 데서도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양양군하고는 절연했어요. 절연. 예,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거기 높은 사람들부터. 난 군수님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 군수가 왕이에요, 왕. 이 대통령만 왕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수도 왕이에요, 지역에서는. 그건 좀 중앙에 있을 때 못 느꼈거든요. 왕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허가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견제 세력이 없어요. 의회에 있으나 마나요. 얼마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여기 또 1분 들려고 그러는데 프라이 강원도 양양 공항이 있잖아요. 그 프라이 강원이 파산했어요. 그죠? 신문이 다 났잖아요. 파산하기 보름 전에 양양군에서 20억을 지원을 했어요. 군수가. 그 20억까지 뭐 했냐? 그 프라이 강원 그 사람들 인건비로 다 줬어요. 그럼 의회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데 말해봐야 뭐 까딱하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양양군하고는 손절해봐야 저만 손해야. 내가 뭐 그렇잖아요. 손절했어. 네. 현재 농민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 현재 농민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대충 농사짓다 죽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미래의 농업이 스마트팜이고 자본이 들어가는 농업이고 뭐 그런 그 멋진 농업이라면 현재 농민들은 어떻게 하지?
대안이 뭐 있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나 우리 사과농사도요, 한 500평 되는 걸 지붕을 딱 씌워가지고 유리온실로 딱 씌워가지고 온실에서 말하자면 사과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그렇게 스마트팜이 좋다는데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관리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의 농민에 대한 뭔 얘기가 없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음, 농민 없는 농촌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이 없으면 농자를 띄어야죠. 예. 이거 없어. 넘어가시고요. 지속 가능한이란 말을 자꾸 요새 오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막 변하고 기후 환경이 어려워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스마트한 농업을 해서 말하자면 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근데 지속 가능한의 원래 의미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유엔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거는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이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75억, 지금 80억 인류 중에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있는 인류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20억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말 붙이면 안 돼요. 첨단 기술 농업이라고 붙이는 건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라는 전 공감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자본이 지배하는 농업을 꿈꾸는 나라예요. 다 노인네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윤 교수 저게 뭐 지가 농사 지면 얼마나 짓는다고 빨리 간두지. 저는 그래서 일체의 보조금 직불금 신청할 자격이 없고요. 저는 없어요. 없고 보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좀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 건가.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The end. 네, 다 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식량 위기 시대라는데 0.11%가 아까운 나라예요. 이게. 네? 여기 아마 한국경제에 나온 거고, 이거는 조선 신문에 나온가 본데 난 이거 못 봤는데요. 이거 우리 실무진들이 만들어줬어요. 쌀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대. 왜 스마트팜 사업을 포기해요? 예산 더 쓰면 되지. 더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가만히 보니까 막 쓰던데, 나라 돈. 5만 대다 막 쓰는데 이거 좀 쓰면 되죠. 0.1%밖에 안 돼요. 7,300억이라 해봐야 1년 우리나라 예산에 0.1% 가지고 이 식량 안보, 식량 위기 어쩌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돈입니까? 이게 허공에 날렸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허공에 날렸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계 이외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허공에 날려진 사람들이에요. 허공에 날아간 사람들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뭔가 하면 작지만 위대한 날개짓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양양에 내려가서 느낀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내 딴에는 교수노로 30년이나 했고 연구기간, 유학까지 포함하면 한 40년 동안을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위해서 나는 연구도 하고 뭣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에 계신 농민들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는 뭘 타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잖아.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게 느껴져.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강의하라 그러면 요새는 안 합니다. 저는 강의 안 합니다. 강의가 아니고 와서 같이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대산에 제가 이제 내일까지 저도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요 다음 프로그램에 진행된 농민분들이 직접 나와서 톡쇼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정책하는 분들이나 이론하는 분들이나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현장은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좀 듣고 배우려 왔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느낀 건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30-40년 동안 농업계에 있었다고 농업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계신 분들. 예,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현장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겸허하게 현장에서 농사 짓고 농사도 보통 농사가 아니고
유기농,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저 원혜덕 선생님의 그 두 분처럼 소비자들을 설득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런 분들, 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 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빛나지 않아요. 돈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진짜 봉급도 제대로 못 받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잘 엮어내는 작업을 대산농촌재단이 하고 계시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놀랍고, 저도 아까 양 교수 얘기한 것처럼 대산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국장님 포함한 몇 분 안 되는 이 직원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부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